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70번째에 있어서의 이 사회 계약론의 두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이야기거리에서 지난번에 두 번째 이야기거리에서 첫 번째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길어서 두 번째로 다시 이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시대와 정치, 경제, 법률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규정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국민의 역할을 보기 전에 국민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현대 정치, 경제, 법에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국민에 대한 용어가 어떤 용어로서 사용되었을까요? 이 얘기예요. 사용되었을까? 자, 우리는 1884년 조선말 갑신 정변 이후에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변천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97년 10월 21일 대한제국이 선포됐어요. 그때 이후로 더 활발하게 서양의 근대 사상에 수입되었죠. 이러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때 소개된 용어가 신한어예요. 이거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일본 지식인 등이 번역을 한 그 언어들을 우리는 신한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근대 이후 서양어를 대량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서 내는 번역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일본에서 가져와서 중국과 한국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글에는 뭐예요? 일본에서 사용한 그러한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법적이죠. 법적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민이라는 용어가 크게 보면은 왕정 체제에서 사용됐고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왕정 체제에서는 우리는 백성과 신민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때 백성은 백이라는 얘기는 성이 100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양반계급, 양반은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으로서 정치에는 불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신민이라는 거는 신하와 국민 또는 신하와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하 플러스 백성 또는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민이라는 건 신하와 백성인데 군주국에서 여기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군주국에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군주한테 있어요. 군주. 그리고 군주를 도와주는 사람은 뭐예요? 관리잖아요. 관리. 그리고 우리는 관리까지는 그래도 지배계층이지만 피지배계층으로서의 뭐예요? 백성이 있는 거죠. 백성. 그래서 군주국에서는 관리와 백성을 우리는 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주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신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에서는 이러한 국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보면 인민이란 말로 쓰고 국민이란 말로 쓰고 시민, 공민이라는 말로 써요. 이때 인민이란 말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해요. 사람 그 자체를 말하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이에요. 자, 보세요. 큰 글자부터 먼저 볼까요?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국가를 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인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이지만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시민은 도시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때 정치 참여를 한 자를 주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건 주권자로서의 투표권이 있는 자를 우리는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근대에 있어서의 많이 시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의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이 뭐냐면은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우리는 3대 시민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공민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이 공민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민의 주권자로서의 시에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공민은 뭐냐면은 백성인데 공동체에 속한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시민과 유사한 시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지 영역이 뭐예요? 이 영역은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는 사람이죠. 이 시민은. 그러나 공민은 국가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공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 하고 국가 내에 소속을 가지면서 자유를 지향한 사람을 우리는 공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로 따지면 시민이 국민보다 우리는 자유의 범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번 볼까요? 인민은 사회계약서에 따르면 자연인으로서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구성하면서 이때의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하며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원래의 사람, 이걸 자연인이라 하죠. 그러한 사람이 사회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자연인이 이 국가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거죠. 이때 참여자가 되면서 뭐를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주장을 하니 뭐예요? 주권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민주국가에서 인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에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국적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한민족으로서 출생을 하면 국적을 얻거나 아니면은 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국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지는 민족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개념이에요. 이러한 국민은 한국 국적을 얻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죠. 그래서 국민은 내가 주장하는 권리와 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반면에 이 국민이 소속된 국가에서도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켜야 할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 주장을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은 우리는 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때의 시민은 뭐를 가지고 있어서요? 주권자로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받고 있죠.
그래서 정치 참여의 주권자로서 시민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시민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들로 각각에 있어서의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시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민주 국민보다는 민주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민이라는 거는 주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 국민보다는 민주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국민이라는 말은 아까 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국민을 우리는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민과 유사한 시민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국가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국민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려는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게 시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공민은 국가의 자유를 지향하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안에서의 내 자유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볼까요?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랬어요. 이 권리는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의무는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에 이게 권리와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거는 내가 기본권, 즉 이러한 기본권을 우리가 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게 권리예요. 그러면 기본권으로서 뭐가 있나 봅시다.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고 생존권이 있어요. 그 중에 자유권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답니다. 자, 의무는 뭐가 있나 보세요. 의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4대 의무죠. 4대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답니다. 이 모든 의무는 준법의 의무고 정치 참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무로는 법을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하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투표를 사장시키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행사를 해야 하는 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주권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자, 이제 국민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국민의 역할은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의 역할이 좀 틀려요. 동양인 백성으로서 주권이 있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서양의 시민으로서의 주권자,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동양에 있어서의 국민의 역할이라는 백성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거짓 없이 참으로 거짓 없이 우리는 국가에 협조를 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백성은 군주가 백성을 의지하지 않으면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맹자가 한 얘기인데 맹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군주를 섬기는 거지 일반 하나의 그 군주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평범한 인간들을 우리는 군주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백성은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은 어떻게 얘기해요? 군주는 배이고 그 다음에요 백성은 뭐이다? 백성은 우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해요. 이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배는 뒤집어지죠. 이때 이게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죠? 지금 역성혁명이에요.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너 백성들의 엄청난 그 힘과 파도로 인해서 얘를 침몰시켜야 한다. 이게 역성혁명입니다. 자, 서양에 있어서의 시민을 볼까요? 시민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죠. 그래서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은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저항권을 서양에서의 저항권은 뭐예요? 역성혁명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이게 역시 비슷한 하나의 논리이다. 자,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시민 불복종이라고 해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는 원래 무조건적으로 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개선을 요구를 하는 거죠. 개선 요구. 그래서 개선 요구를 위해서 우리는 과정에 맞는 절차를 받는 거죠. 절차. 근데 이래도 안 된다 하면은 개선이 요구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볼까요? 시민 불복종은 뭐냐면은 정의롭지 않은 법, 부정의한 법,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도적 의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법을 우리는 이거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했겠죠. 근데 절차를 밟아갖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뭐예요? 이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 이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때 이것은 이 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뭐가 돼요? 위법이 됩니다 라고 된 거예요. 법의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하고자 할 때는 위법에 대한 처벌을 감수를 하면서 자신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공공선이죠. 공공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를 목적으로 해요? 목적이 국민이에요. 국민 혹은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공선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선을 목적으로 할 때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대한민국은 보면 국회가 입법부죠. 입법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합의를 해 오세요라는 얘기를 자주 우리는 언론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이때 합의의 의미가 뭐죠? 합의의 목적이 뭐냐면 공공선이 돼야 돼요. 이게 공공선. 이 공공선이라는 거는 국민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합의를 해와라. 합의를 해와라는 거 이건 뭐죠? 지네들끼리 조작해서 너희들 조작해갖고 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공공사회나 국민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있어서 합의해서 오라는 얘기는 이게 협작이에요. 협작해서 오세요.
협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협작이 안 되면은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협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 아니면 자기네들 편을 위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이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하다는 얘기는 항상 정의의 원칙이 저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의의 원칙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는 협작해서 해야 돼.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나라를 좀먹는 일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의미는 간디의 대표적인 게 비폭력 불복종 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 소로에 있어서의 납세 거부 운동,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시민 운동이 이러한 대표적인 네 가지의 운동 사례입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관점으로서 이 마틴 루터 킹하고 소로, 그 다음에 롤스 입장, 이 롤스가 뭘로 썼죠? 정의론을 썼죠? 정의론을 쓴 롤스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로는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법이 정의롭다? 아니, 법이 정의롭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게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게? 이게 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정의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정의가 우선이라는 거는 발음이 항상 선의 관계예요. 앞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악법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정의가 이 정의가 아닌 거에 대한 것은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야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이게 소로의 입장이죠. 근데 소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작년 12월 3일날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때 우리는 자, 명령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의가 우선입니까? 했을 때 명령이 우선이다 하면은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독일에 있어서 하이드만인가? 예. 그 저기 600만의 그 유대인을 이동하고 죽이고 그런 하이드만이라는 그 중령 있잖아요, 중령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한 사람들이 이 명령에 군대는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습니다. 이때의 명령이 뭐죠? 바른 명령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게 먼저 전제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에 바른 명령이 아니라면은 따르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가 뭐 정의로운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르지만 정의로운 명령이 아니라면 이거를 거부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비도덕적인 건 따르지 않고 도덕적인 것은 우리는 따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소로의 입장이었죠. 마틴 루터 킹은 봅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에 대한 복종 그랬어요. 자, 이때는 무슨 일이냐면은 흑인과 백인에 있어서의 버스 승차를 하는데 백인이 앞자리에 앉고 이게 버스라면 이 앞자리에 백인이 앉고 흑인은 저 뒷자리 가거나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길 못 앉게 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흑인이라 하더라도 사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인격을 무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인격에 대한 부정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거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걸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에 대한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합시다라고 한 게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롤스인데,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이 사회의 정의의 원칙이 이걸 잘 흘러나와서 우리한테 삶에 영향을 끼쳐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배되는 법과 사회적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전개하는 의도적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위배되는 법을 우리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네, 개선해 주세요 해갖고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했는데 그 행하는 게 뭐죠? 정책의 변화를 위한 행위죠. 그러한 행위들을 시민들이 전개를 하는 의도적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너 처벌하겠어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3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2월 3일 날 자, 모든 사람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령 내용의 제1조 뭐라고 그랬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없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모여 있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집회를 한 거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계엄령 1번 항을 위배했으니 너희들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회에 있어서의 이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엄령 1조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들은 모이면 안 돼 이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게 헌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계엄령 지금 자기네들이 만든 계엄령법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헌법이 우선이죠.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헌법을 묵살시키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행위가 이때의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의 조건 그랬어요. 시민이 불복종을 할 때의 정당화 조건이라는 것은 자, 5가지로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법에 대한 충실성. 그러니까 이게 뭐죠? 기존의 사회 질서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우리는 절차와 과정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절차를 따랐는데 안 받아주네.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뭐를 해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개선을 위한 합법적 시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면서 이 최후의 수단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개성, 비폭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개적이면 비폭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폭력적이 아니라 이 얘기는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 아닌 비폭력적인 형태로 우리는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처벌을 감수한다. 이 얘기는 뭐죠? 원래 불법적인 그 법적 조항이 현재는 이 불법 조항이 살아 있으니 내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을 때 이 현재 살아있는 이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하니 이
현재 잘못된 법으로 처벌을 하는 이러한 것도 내가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각오를 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쁜 법으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여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 얘기는 법 체계를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있다. 단지 법이 잘못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줘라 하는데 이걸 안 바꿔주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의의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정, 개선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개선의 목적이죠. 불복종의 의의는 개선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의 실현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한계는 뭐였어요? 법에 의한 안정성 훼손과 국가사회의 존재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한계라는 것은 법에 대한 안전성 훼손, 국가사회의 존재 위협, 이게 결국 뭐예요? 개선이 되지 않고 잘못된 불법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국민을 대하면은 어떻게 되죠? 불법이 법은 법인데 불법이 판치게 되잖아요. 그럼 불법이 판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안해지죠.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이게 국가와 사회 간에 있어서의 존재가 어떻게 되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소로와 마틴 루터 킹, 롤스에 대한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소로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상가 문학가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고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며 투옥되었습니다. 전쟁에 반대를 하니까 내 세금을 내면 너희들 전쟁에 쓸 거 아니야. 그러니 난 이거 못 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옥 중에 저서는 시민의 반항,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틴 루터 킹이 있어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예요. 흑인에 대한 차별적 버스 좌석제의 폐지 운동을 비폭력적 전술로 이끌어 승리를 해서 흑인한테 공민권, 투표권을 확대하는 운동에 공헌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백인과 흑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져오려고 많이 애쓴 분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롤스의 시민 불복종 운동 그랬어요. 롤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은 불평등한 차등적인 자유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그랬죠. 공정한 기회라는 건 누가 어디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이건 누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사악한 형태에 있어서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뭐예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은 바람직한 형태의 법조항인데, 이 법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할 것을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호소해 왔지만, 이게 뭐죠? 호소했다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다 이 얘기예요.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게 다시 얘기하면 개선되지 못했고, 더 이상 시도가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민 불복종의 시민 참여의 한 형태를 볼까요? 시민 불복종의 시민 참여의 한 형태를 보면, 자, 이 의미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죠. 자, 결국은 첫째는 뭐냐면은 부정의한 법에 대한 우리가 저항이에요. 이때 저항은 뭐예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저항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니까 여기에는 법에 대한 제재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사상가는 소로, 마틴 루터 킹, 롤스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의 조건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으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우리는 공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비폭력, 폭력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내가 거스르기 때문에 나는 처벌을 감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시험자라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념 윤리의 사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의 사상, 여기에 보면은 유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 사회계약론, 마르크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라는 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요? 군주가 해야 되죠. 그래서 군주가 곧 국가입니다 라는 얘기는 군주가 뭐예요? 이 사람만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배자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통해서 관리자,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군주의 역할은 뭐예요? 민본 정치를 통해 군주의 역할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제일 간단해요. 군주는 배고, 백성은 뭐죠? 백성은 바다예요, 백성. 바다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굉장히 치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름하여 역성혁명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본 정치를 통해 위민을 실현하고 국가를 인륜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는 군주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거는 형벌보다는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형벌을 다스리는 거 법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비자도 법을 내세워갖고 법과 사상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도 41살 때 자신이 얘기한 법에 의해서 차명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과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항산이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굶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굶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굶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굶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예요? 사회복지라고. 옛날에는 이 사회복지를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규율제도라고 했었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을 때 도와주는 역할, 구휼제도. 자, 이제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방위력을 길러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왜? 개선이 안 되면은 쟤는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니 쟤 있느니 없애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서 이거를 성을 바꾸는 혁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성이 뭐죠? 왕씨왕조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왕조는 뭐예요? 이씨죠, 이씨. 성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혁명의 가능성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군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예.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이상 정치를 편 천자는 요순 시대이고 당나라 태종 때예요. 당태종. 예, 요순이고 당태종 때인데 당태종은 저기 우리 고려 안시성을 넘보다가 결국은 예, 망했죠.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는 걸과 주예요. 거란과 주왕인데 이 거란 하나라의 거란과 은나라의 주왕이 이 아주 나쁜 짓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금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조주위학이라고 해서 주임금을 주왕을 도와서 학대를 학정을 일삼은 그런 일삼는 짓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주위학, 조주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쁜 짓을 왕 주변에 붙어갖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아니면은 이익을 모두 챙겨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 시대죠. 국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 맞잖아요. 이게 시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때 실현된다. 이때 영혼의 탁월성이라는 거는 덕의 실현이에요. 덕의 실현. 덕의 실현을 잘 발휘할 수 있을 때 예,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의 실현이라는 게 거지 뭐죠? 적선이잖아요. 선을 쌓는 거. 이 선을 쌓는 게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국가는 시민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 시대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성들이 애를 출산을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남성들이 한다는 얘기가 똑같이 남성들과 같이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동등한 형태에 있어서의 남녀를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 여성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도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해서 영혼의 탁월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은 덕을 실현하는데 이 사람이 더 형격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니? 따라서 이게 여성이라 하더라도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줘야 되지 않겠어 하니까 그때의 남자들이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섬뜩 한번 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의 탁월성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를 구성해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화주의를 볼까요? 공화주의는 우리나라는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래서 공화라는 것은 뭐예요? 집단이 모여서 사는 것, 집단이 모여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화예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시민이 예속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속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강압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 국가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라는 얘기는 공적인 일에 관한 관심과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소속감 등을 의미하는 게 시민적 덕성이에요. 그래서 시민적 덕성을 기도록 해야 합니다.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잘 사는 나라로 국가를 만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법치를 보장함으로써 소수의 독재를 방지해야 하고 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유에 의한 모든 시민이 종속될 때 그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의 그랬으니까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층의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거의 불임을 당하게 된다 하면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그 정당성 얘네들이 이 다스리는 그 정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 되게 근데 작게 나왔죠.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정부 해체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저항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항권을 인정을 하는 거는 지금 로크나 루소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다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봐요. 왜?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과 계급을 보호할 뿐, 그러니까 있는 자가 누구예요? 기득권이죠. 기득권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의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방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결국은 기득권층 자본가들에 대한 이 지나친 권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잘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는 각종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차등적 계급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형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있어요. 형식은 없지만.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 국가가 못된 짓을 좀 많이 하잖아.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의 부유층에 대한 인정만 많이 하고 우리는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부유층과 함께 괜히 핍박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됐었다 이 얘기죠. 자,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현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하죠. 이거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기 노력해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를 구현해야 된다. 이거 사회복지의 구현. 이건 뭐 구휼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국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기본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기본권 확립. 그래서 세 번째는 국가는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세금만 내라고 하면 그러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왕과 주왕과 같이 얘네들은 일개 못된 서민과 같다라고 해갖고 얘네들은 뒤집어라 라고 해갖고 역사혁명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정당성을 인정을 받겠죠.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국가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모두 따른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의 권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니까 어떤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니까 사태가 심각해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